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정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CPI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영향을 받아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는데요. 9월 CPI는 전월 대비 0.2%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예상치를 0.1% 웃돌았고요.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으로 증가를 하면서 1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허리케인과 그리고 보잉의 파업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이죠. 이 블랙웰이 12개월 분이 이미 매진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우려 속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슈에 민감한 부동산과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한 투심 개선이 나타나는지 여부 지켜봐야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 기관의 사자세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을 이제 2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살펴볼 이슈가 꽤나 많았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까지 이어졌죠.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3.25%로 내렸는데요. 2021년 8월 이후에 통화정책 완화의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에 이 피벗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자체로만 본다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 금리 인하로 일단 가계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증시에는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장 2600선 내주면서 마감을 한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며 현재는 0.04% 내린 259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후장 함께 하락 전환했습니다. 0.6% 내리면서 7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지만 개인이 444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 지수가 상승이 좀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만전자로 마감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였었죠.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6만전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 넘게 오른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조금 내립니다. 0.2% 넘게 내리면서 18만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급락하면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HLB 11% 넘게 내린 7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휴젤이 오늘 강합니다. 휴젤은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25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메디톡스가 ITC의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서 휴젤이 위반 사실이 없다는 공시를 하며 장 초반부터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면서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뜨겁습니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홀딩스, 예림당까지 장 초반부터 두 자릿대 강세를 나타냈는데 티웨이항공은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판 기업들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어제 저녁부터 온라인 서점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면서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판 관련주들 오늘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투자자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서 테마주 급등과 함께 오늘 웹툰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방위산업, 비만치료제,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지켜보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켓나우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을 확인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5개의 종목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에는 앞타머 사이언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앞타머 사이언스 비만 치료제 분석 사업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가 코아스템 캐몬의 비임상 사업부와 바이오 의약품 분석 개발 사업 확대를 위한 이 업무 체결을 계약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학술의 공동 개최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앞타머 사이언스는 29% 상승한 3,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5위 종목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4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에는 스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스맥 사모펀드 운용사인 리스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이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스맥은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는 있지만 매매 예정 금액은 약 3,4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맥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위아의 강점인 높은 속도와 생산력이 이 스맥의 절삭 기술력과 합쳐지면서 고사양 장비를 확보하고 또 제품의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20% 넘게 상승하면서 3,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4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3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에는 휴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휴젤 보톡스 소송에서 승소하며 급등했는데요.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인 보툴리늄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휴젤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휴젤은 이날 메디톡스 측이 제시한 보툴리늄 톡신 의약품이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는데요.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늄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티카를 ITC에 제소했습니다. 휴젤 관계사는 이번 최종 심결을 통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5%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3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은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티웨이 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티웨이 홀딩스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명 소노그룹 계열 호텔 리조트 운용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다소 법무법인과 동시에 접촉해 티웨이 항공 지분 공개 매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 매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대명 손우그룹이 장내 지분 매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최대 주주 예림당과 이대주주 대명 손우그룹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8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예스24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소설가인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오늘 관련주인 예스24도 급등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이 노벨상 테마주 찾기에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전날 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인 한강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이 정해진 이후에 한강의 작품을 주문하려는 이 수요가 좀 몰리면서 서점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예스24는 한강의 소설을 구비하고 있는 출판사로 이 한강 작가의 서적에 대한 매출이 급등하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9.81% 오른 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이 3분기 실적 부진에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치면서 주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58,9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6번이나 최저가를 새로 쓰면서 주가의 약세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매도세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만 9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팔아내는 모습을 보인 외국인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일에도 2,544억 원을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는 지난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조 원 그리고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이 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1조 3천억 원가량 낮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임원진은 사상 처음으로 이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NH투자증권은 9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유진투자증권은 9만 1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현대차증권은 10만 4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내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제시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못했고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던 비메모리도 일회성 비용으로 오히려 적자가 확대됐다면서 이 비메모리의 일회성 비용은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프로젝트의 정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4분기에도 전사 실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하향을 하면서 이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추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HBM에서도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내린 슌킴 애널리스트는 지난 8일 메모리 다운그레이드 FAQ라는
해당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HBM과 D램은 위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D램 사이클의 이 침체 초입이고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이 고도의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대두되면서 HBM 경쟁과 그리고 범용 D램 과잉 사이에서 삼성전자는 위험 인자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 겨울론이 시장을 휩쓸더니 이제는 삼성전자만의 겨울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로 반도체 시장 전체의 겨울이 오지는 않지만 이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 삼성전자만의 겨울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또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1조 5천억 원 가량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이 삼성전자는 2.32% 떨어지면서 58,9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데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4.89% 오르면서 18만 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1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한때는 이 적자의 늪 그리고 만년 2위라는 키워드가 따라붙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 현대전자와 또 하이닉스 반도체 시절에 이러한 닉네임이 따라붙기도 했었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와 이 메모리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았었고요. 또 엄청난 부채로 인해서 인수 대상 기업으로도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메모리의 선두인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들렸지만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최근 주가는 좀 지나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I 서버 투자 및 HBM의 이 성장 속도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2025년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건데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에 업계 최초로 HBM 1세대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 등 다른 글로벌 메모리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여나갈 때 홀로 HBM의 고속 성장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첨단 공장을 잇따라서 준공을 했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HBM3, HBM3E 등 차세대 HBM의 최초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53%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D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1분기 12.8%포인트에서 2분기에는 8.4%포인트까지 줄여나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칩에 탑재되는 HBM의 선두주자로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공급하고 있는데요. HBM으로 보면은 8단 그리고 12단 이렇게 단이 올라갈수록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보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올해 3월 엔비디아향 5세대 HBM과 또 HBM3E의 8단 제품의 양산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지난 9월에는 세계 최초로 현존 최고 성능과 용량을 갖춘 HBM3 12단 양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확보한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은 최근 메모리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회사의 차별화적인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주축인 이 메모리 AI는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반등과 그리고 반락이 반복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에 비해서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둔화 후에 재반등과 그리고 메모리 업계의 높아진 이익 체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는 SK증권의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 특징주에서 살펴봤었던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전거래일보다 17.81% 오른 3,77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장중에는 24.69% 오른 3,99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티웨이 홀딩스 또한 가격 제한폭인 29.96%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대명 소노시즌과 예림당도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이 대명 소노그룹의 계열사인 호텔, 리조트 운영사인 이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대명 소노그룹은 여러 법무법인과 동시 접촉해서 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매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대명 소노그룹은 장내 지분 매입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의 지분 격차가 3.2%포인트에 그치면서 양측의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시장이 더욱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티웨이 항공 지분을 26.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8월 1일 대명 소노그룹의 계열사 대명 소노시즌과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 항공 지분을 각각 2,154만 주, 40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앞서 6월에도 소노인터내셔널은 1,056억 원을 들여서 JKL 파트너스의 티웨이 항공 주식 3,209만 주를 사들인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최대 주주인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와의 격차가 3%대로 좁혀진 것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대명 소노그룹은 180에서 200억 원만 투자를 한다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간의 이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명 소노그룹의 항공업 진출 의지는 이미 업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준혁 회장은 지난 2011년 대명 엔터프라이즈 대표로 취임 당시부터 항공업을 눈여겨봤는데요. 이 서 회장 입장에서는 항공업 진출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이렇게 호텔과 리조트 등을 인수하면서 해외로서의 이 사업 확장을 시도 중인 이 대명 소노 입장에서도 좋은 옵션인 셈이기 때문인데요. 서 회장은 이 티웨이 항공 지분 취득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는 자본시장법상 그 보유 목적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이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명 소노그룹이 업계 예상보다 빠르게 이 지분 매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 운영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이 지분 매수의 가장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유럽의 4개 노선, 파리, 바르셀로나, 그리고 로마, 프랑크푸르트를 이관받았는데요. 운영 노하우 부족 때문에 최근에는 결항과 지연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 각 노선의 수익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화에 들어설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의 효자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림당이 경영권 사수 의지를 드러낸다면 양측의 지분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든 먼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고려아연과 그리고 영풍의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종목으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좀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주제로는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증권은 2~3개 정도에 그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10곳 이상 참여하는 반면에 또 해당 상장지수 펀드들과 마땅한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 국내 ETN을 상장하기로 결정한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ETF들이 동시 상장하는 오는 11월 4일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상품을 낸다 해도 최대 3개에 그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과 NH, 또 한국, 하나, 키움, 메리츠증권은 당장 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은 ETF와 경쟁할 자신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ETN은 이 기초 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이 증권사가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파생 결합 증권으로 운용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운용사들이 내는 이 패시브 ETF와 비교를 해봐도 이렇다 할 차별성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익숙한 ETF를 놔두고 굳이 거래량이 더 낮은 ETN을 선택할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또 통상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대표 지수형 대비 테마형 ETF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밸류업 지수 자체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구성 종목을 선별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1000포인트로 시작한 지수가 최근에는 990포인트대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2018년에 밸류업 지수와 마찬가지로 정책 지수로 발표가 된 KRX 300을 보더라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같은 해 2월에 5개 자산 운용사가 참여해서 ETF를 6,216억 원 규모로 상장을 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7개 상품을 합산한 순자산 총액이 772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화 자산운용 상품은 소규모 펀드로 전락해서 지난 5월에는 상장 폐지를 맞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중소형주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된 종목 11개 중 8개는 최근에 2주간 주가 상승률이 직전 같은 기간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네,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과 겹치지 않는 밸류업 종목 11개 중에 4개의 주가가 지난달 24일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발표 후에 2주간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발표 직전에 2주간 16.9%가 오른 이수페타시스는 이 밸류업 지수 공개 이후에는 오히려 6.5% 하락을 했고요. 또 공개 전에 각각 7.5% 그리고 2% 상승한 JW 중해제약과 BH는 발표 이후에 4% 그리고 6.3% 떨어졌습니다. 밸류업 공시 특례로 이 지수에 깜짝 편입된 DB하이텍 또한 0.1%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수 공개 전에 2주간 이 종목은 9.5% 오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상승률이 둔화한 기업도 4곳에 있었는데요. 발표 전에 5.9% 오른 경동나비에는 0.6%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또 K카, 쿠쿠홈시스, LX세미콘도 각각 3%에서 0.5%로 또 3.8%에서 2.5%로 2.5%에서 1.3%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발표 후에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커진 종목은 해성DS와 드림텍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 등 3곳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밸류가 없다는 이 밸류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자금의 유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과 겹치지 않는 밸류업 종목 11개 중에 이 지수 발표 후에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이 4종목이고요. 외인은 8개 종목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한 종목은 DB하이텍과 해성DS 2곳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27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연초 대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공개 당시에 이 신규 투자 수요 창출을 위해서 코스피 200 지수와는 차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과 겹치지 않는 이 11개 종목이 차별화의 핵심인데 아직은 주가 상승이나 수급 개선 등의 밸류업 지수 편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밸류업 지수는 공개 첫날인 지난달 30일 코스피보다 더 큰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한 탓에 지수가 좀 밀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밸류업 지수, 이 추종 상장 지수 펀드 등 관련 상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는 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업계에서는 또 밸류업 ETF에 유입될 자금이 시장 기대치만큼은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를 코어 핵심 전략으로 두고 있는 만큼 밸류업 지수는 새틀라이트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밸류업 관련 ETF에 대한 시장 관심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 정부 당국의 목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또 기업 가치 상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 향후 밸류업 ETF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 자금 유입도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만큼 향후 밸류업 지수가 한국 증시의 이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 만나고 오는 동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10월 11일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시황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을 대기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금 바로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은 장중에 2600선을 회복하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 회복을 못하고 2596.91포인트로 약보합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은요, 역시 약보합으로 770.87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했네요.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팔자세 보였네요. 개인은 2,906억 원, 기관은 2,702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6,012억 원,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개인은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 456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 82억 원, 외국인 493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에서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59,3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은 하락 마감했네요. 약보합으로 186,0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75% 크게 하락하면서 41만 1,0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 보였습니다. 2.91% 상승하면서 102만 4,0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이슈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 주면서 주가 상승 이끌어준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현대차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1.02%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입니다. 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빨간불 켰지만 나머지 종목은 파란불 켜면서 마감됐네요. 알테오젠 오늘 4.61% 크게 상승하면서 38만 6,0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오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 모두 2%대로 하락하면서 18만 900원으로 에코프로비엔 종가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8만 6,9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HLB 오늘 11.03% 크게 하락했습니다. HLB는 오늘 미국 식품의약처가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가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는 소식이 매도세에 이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03% 크게 하락하면서 72,6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리가켄바이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5위의 자리를 탈환했네요. 강보합으로 123,400원으로 종가 기록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닥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고, 하지만 4거래일 연속 큰 오름세 보였던 만큼 리가켄바이오 오늘은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은 소폭 강보합으로 상승하면서 123,4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늘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 0.25%포인트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통상금리 인하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터라서 별다른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은 오늘의 시장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럴수록 투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 맞는 투자 정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이 C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까지도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11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인하의 향방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요. B컷을 다시 한번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 시장의 의견이 50% 정도였던 것에 비하자면은 한 달 사이에 이러한 기대감이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를 대변해주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1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0.0%,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멋진 넥타이 바꾸셨죠? 예, 맞아요. 네. 교수님, 이 물가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잡히고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고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1월 과연 금리 동결을 할 것이나 아니면은 25bp 인하를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11월의 금리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마 미국에서 이번 11월에는 한 0.25% 인하할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은 한 80%는 0.25%를 인하할 것이고 나머지 한 20%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국은 9월 달에 0.5% 크게 B컷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물가가 한 2.6%로 안정이 됐고 미국의 지금 실업률은 한 4.4%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S&P를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굉장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이어가고 있고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이제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시가총액 1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인데 엔비디아가 금년 상반기에 시가총액 1위를 한번 했습니다. 거의 이제 애플과 거의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것이다. 그 정도로 미국의 경기는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5천만 명 중에 1,400만 명의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약 한 70%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전 세계 경제와 주식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아주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대거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이 빅컷을 한 이후에 미국의 S&P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고 있고 상승 추세에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빅컷을 하지 않고 한 0.25%를 내릴 것이다.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0.25% 인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그 전체 취업자 수의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한 26%였다가 19%였는데 원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대로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소폭 또 내렸습니다. 미리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저는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앞으로 2번 정도 더 내릴 것이다. 11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0.25를 내릴 것이고 11월 5일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아마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1월에 빅컷은 어려울 것 같지만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결국에는 0.5%포인트를 인하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중국 증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착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한글날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에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6.6%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맞기도 했습니다. 선전지수도 8.7% 급락하면서 1997년 이후 1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또 몰랐거든요. 교수님, 그 중국 증시 전망과 함께 이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2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GDP를 본다면 미국이 24조 달러, 세계 1위이고 중국이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다.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되고 한국이 지금 현재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7조 달러로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고 중국이 미국 GDP 한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지 못하도록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는 더 이상 중국에 수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의 전 세계 단일 공장으로는 최고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공장인데 시안에 한 35조를 투자했고 하이닉스도 35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우리가 전체 수출의 17%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2배 넘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발전해야만 한국 경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 90%나 줄었고 관광객은 95% 줄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0년 장기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간첩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보류가 됐고 우리나라 신세계와 롯데가 중국에 적극적인 진출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을 문 닫았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해서 불매 운동을 벌였고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지금은 계획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또 개방된 경제였다가 이 폐쇄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면서 한국도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게 되니까 중국 경제, 중국의 주식도 폭락하게 되는 거고 한국 경제도 덩달아서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10% 가까이 됐습니다. 평균 7, 8%였는데 지금은 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아마 4%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중국의 정시에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2.4%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성장을 해야만 한국 경제도 함께 성장하고 주식 시장도 양국이 다 성장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어려워졌다. 저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서서히 발을 빼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3% 정도 의존도를 한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된다.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치가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 경기가 성장을 해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 실망감이 나오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또 다른 이 부양책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이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5천억 원 위안 규모의 이 증권, 펀드, 그리고 보험회사, 이 스와프 퍼실리티를 설립하고 또 이날부터 이 금융기관들의 신청을 받는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월가의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중국 지수가 앞으로 뭐 50%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중국의 경제 부양책 효과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마 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한 6천만 채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자녀가 피살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더 적대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자녀가 피살될 정도로 중국의 치안도 불안해지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자기 자녀가 피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투자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급감을 한 겁니다. 지금 신세계와 롯데가 완전히 공장을 철수했고 롯데도 지난달에 중국에 투자되어 있던 모든 자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 다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중국에 5개 공장을 설치하고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신세계와 롯데는 베트남으로 모두 다 옮겨버렸습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해줘야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은 100% 중국 소유입니다.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임차권만 주는 겁니다. 중국은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땅은 개인 소유가 전혀 없다. 모두 다 국가 소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있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중국이 부흥을 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욱더 철권 통치로 돌아섰다. 반대파들에 대한 숙청이라든지 정치적인 불안, 또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에 대한 위험 요소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급감을 하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 경제나 중국 정시가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책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매크로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